아주 오랫동안 연구하고 있는 주제가 이자대부. 정확한 제목은 샤일록 구하기, 이자대부에 대한 인식의 변화. 이게 이제 책 타이틀입니다. 이 주제에 관해서 단행본 연구서를 준비하고 있고요. 또 다른, 이거는 아주 가장 최근에 생각했던 주제인데, 지옥의 역사. 지옥의 역사에 대해서 단행본 연구서를 낼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마 내년 1월쯤일 것 같은데 베네치아 문소고에 가서 보낼 생각인데, 그때 조사할 사료는 패스트에 가는 사료입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약간 꽂히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가 바로 1576년 베네치아를 강타했던 패스트 관련 이야기인데, 정확히는 1575년 7월에 베네치아에 들어와서 한 2년 동안 베네치아를 괴롭히고 베네치아 전체 인구의 3분의 1, 한 5만 명 정도가 이 패스트로 죽습니다. 2년 동안의 베네치아인들의 노력들, 패스트에 맞서서 싸웠던 그 노력과 기억, 이걸 가지고 단행본 연구서를 준비 중입니다. 연구하다가 머릿속에 탁 스파크처럼 진짜 이거는 좀 뭔가 다뤄보고 싶다, 그런 주제인데요. 1576년에 지금 생각에는 3명 내지 4명 정도 동시대인들이 이 패스트를 어떻게 경험했는지, 한 사람은 베네치아 출신의 공증인이었고 또 한 사람은 파도바 의대 교수였습니다. 이 의대 교수가 베네치아가 이 패스트가 심해지니까 정부 차원의 대책회의를 열었는데 자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와가지고 아마 그때 당시 가장 유명했던 것 같아요. 가장 권위자였고, 근데 패스트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의학 소견을 냅니다. 근데 주변에 그 당시 아마 패스트라고 다 생각했는데 이 의사가 패스트가 아니라고 이제 의학 소견을 냈고 정부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베네치아 귀족 프란체스코 산소비노라는 이 귀족이 베네치아의 어떤 공중위생제도, 검역 격리제도 이런 걸 아주 훌륭했다. 서로 다른 동시대인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 1576년 베네치아를 강타했던 패스트에 대한 짧은, 정말 짧게 쓰려고 그래요. 길게 안 쓰고 책을 낼 생각입니다. 아마 우리 코비드-19 코로나 사태의 경험을 떠올리면 아마 그거 떠올리면서 1576년 베네치아인들이 패스트를 어떻게 경험했는지, 그리고 향신료 관련해서도 책을 준비 중인데 이거는 거의 한 20년 가까이 처음부터 제 전공 주제이고, 그래서 근데 언제 쓸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의 주제는 몽골 시대 동서 교류 문제를 지금 계속 다루고 있고, 논문은 벌써 한 7, 8개를 썼는데 이걸 어떻게 묶어서 단행본 연구소로 낼까. 지금 여러 가지 주제들 하면 4, 5개의 어떤 책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다고 해야 되겠죠. 물론 이제 동시에 준비한다고 해서 동시에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목표는 정년하기 전까지 한 3권의 책을 추가로 냈으면 좋겠다, 그런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직업 중에 상위권에 있는 직업이 교수가 있더라고요. 교수가 미래 지향적인 직업이나.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 AI가 미래의 어떤 과학 기술이겠죠. 과학 기술이 인력을 대체를 하겠죠. 그거는 미래의 AI 기술뿐만 아니라 우리가 산업혁명 기준으로 생각하면 한 200년 동안 많은 직업군이 사라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마 더 나은 테크놀로지가 나오면서 특정 직업군이 사라지겠죠. 예를 들면 요즘 우리 아침에도 커피 주문했지만 그날은 다 면대면 해서 주문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다 키오스크에서. 근데 처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맥도날드나 어디 제가 몇 년 전에 공항에서 로마 공항에서 트렌지 타다가 버거 주문하다가 나중에는 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짜증나서 왜 이래 안 되는 거야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새로운 기술은 인간에게 때로는 무한한 편의를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또 인간의 일자리를 뺏는 건 사실입니다. 그죠? 옛날에 산업혁명기에 그 기계 파괴 운동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 반작용 중에 하나겠죠. 우리도 앞으로 이제 기술이 더 발전하면 이 발전한 기술 덕분에 생산력이 엄청나게 높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전체 인구 중에 아주 일부만이 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럼 미래 사회에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예상된 결과겠죠. 그래서 이제 뭐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군이 바뀔 거다, 없어질 거다, 어떤 직업군이 여전히 살아남을 거다, 뭐 그런 예측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교수는 어떨까요? 뭐 나름일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도 대학에 다양한 전공이 있습니다. 그죠? 딱 뭐 어떤 특정 분야뿐만 아니라 수백 개의 어떤 전공이 있는데 이 전공 중에서 기술 발전이 빠른 분야는 선생님들이 좀 힘들어 하세요. 뭐 다 짐작하시겠지만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옛날에 처음 대학교 다닐 때 몰았던 차가 스쿠프인데 그 스쿠프는 현대차입니다. 현대 스포츠카로 나왔는데 요즘 기준으로 하면 그 차 나오면 타지도 않을 겁니다. 너무 후지다고. 그래서 30년 만에 차가 엄청나게 발전했죠. 근데 중요한 거는 교육은 로봇이 시키긴 좀 힘들지 않을까. 인간의 사회생활은 계속해서 인간이 얼굴 보고 이야기하고 소통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만약에 기술과 로봇이 모든 걸 다 대체한다면 그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인간의 존재 이유 그리고 인간의 행복감. 그래서 어느 정도 기술이 사회적 문제를 크게 만들었을 때는 그 반작용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기술이 너무 발전해가지고 일자리가 줄어들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우리 사회가 빨리 기본소득을 어떻게 줄 것이냐 이게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같이 살 수가 없겠죠. 특정 직업군이 기술 발전으로 실업 상태에 빠진다.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술 발전으로 직업을 잃는다면 그렇잖아요.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답은 기본소득을 주는 거다. 우리 사회가 공감하고 제대로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다. 역사적으로 이제 기술이 급변하는 시기에서 직업군이나 이런 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역사적으로 다들 극복한 그런 특징이랄까요? 그런 게 있을까요? 사실은 극복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 고통을 그 직업군이 그냥 떠안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직업군이 소멸하면서 그 소멸한 직업군 사람들이 아주 다른 새로운 직업을 갖기보다는 어쨌든 사회적으로 고통받고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뭐 삶을 견디는 이런 방식으로 해결됐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기본소득 얘기를 했던 게 우리가 10년, 20년 어떤 특정 직업에 종사하다 보면 달인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직업을 잃었을 때 다른 직업에 갔을 때 새로 적응해서 달인이 되기는 더욱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참 직업을 잃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적 약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면 정말 여유로운 사람들, 정말 기업 오너가 직업을 잃었다. 그것도 뭐 다른 일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힘들죠. 그래서 그 약자들에 대해서 사회가 먼저 배려하고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주고 이런 경우는 역사적으로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역사가 뭐 그냥 과거 골동품 연구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 공부에서 제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 있다.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이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 그리고 사건의 경과, 그리고 사건의 엔딩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 이후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게 기초 작업인데, 이러한 어떤 역사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사회를 살아갈 때 어떤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어떤 노하우,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는 노하우를 기를 수 있는 좋은 수단을 역사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중요하냐? 사실은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들에 대한 평가가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죠? 어떤 A라는 특정 인물을 거론하기는 좀 그렇고, A라는 인물이 있다, 또는 전직 대통령이 있다. 그러면 이 대통령을 한쪽에서는 너무나 추앙하죠. 추앙을 넘어서 거의 숭배하기까지도 합니다. 또 한쪽에서는 말도 안 된다, 뭐 한 일 있냐, 어쩌고 저쩌고 이러죠. 근데 이게 역사적 사건과 인물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고 다를 수밖에 없다. 이게 역사의 기본이고 원론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 사회의 어떤 여론의 분열을 가지고 오고요, 갈등을 촉발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싸움까지 벌어집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방향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미래의 방향을 어느 정도 결정을 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물에 대한 평가는 사실 너무나 중요한데, 예를 들면 스페인 가서, 우리나라 얘기는 좀 빼고 스페인 가서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스페인 역사에서 프랑코는 독재자죠. 수없이 나쁜 일도 많이 했고, 근데 프랑코가 그 독재했던 시절이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경제가 다 발전한 건 아니고요. 이 냉전 체제가 만들어지면서 특정 지역이 갑자기 발전을 하게 됩니다. 왜 발전했을까요? 라고 했을 때는 구조적 분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조적 분석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프랑코가 잘해서가 아니라 프랑코 시대에 왜 스페인 경제가, 아니면 전후에 독일 경제가 왜 발전했을까? 독일의 어떤 수상들이 잘해서 했을까? 그것보다는 구조적 분석을 먼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급속한 경제 발전을 했던 말도 안 되는 국가가 두 개 있었죠. 어떤 나라일까요? 독일하고 일본입니다. 2차 대전 전범 국가로서 이 전쟁에서 패했어요. 엄청나게 패하고, 사실 2차 대전에서 패하고 망했다는 것은 복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승전국들이 예를 들어서 패전국 막 너희 발전해 이러지 않잖아요. 역사 속에서는 통상적으로. 그런데 2차 대전 이후에 사실은 2차 대전 중에는 동맹국 프렌드였는데 그게 바로 미국과 소련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2차 대전에 서로 손잡고 그 나머지 전범 국가들과 전쟁을 해서 함께 승리했죠. 근데 이 둘이 전쟁하자마자 우리가 잘 아는 냉전 체제를 만들어내죠. 이 과정에서 이 패전국들에 대한 지원을 미국이 엄청나게 합니다. 즉 소련이 동유럽 쪽에 진출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리고 또 태평양 쪽으로 소련이 내려오는 거, 그러니까 이제 북한까지 내려왔으니까 더 내려올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독일, 그 다음 일본, 그리고 우리 마찬가지로 스페인도 비슷한 상황이었고요. 좌파 우파의 어떤 이념 대결이 있었고, 그래서 미국이 엄청난 자금을 지원해 가지고 경제 성장을 시키죠. 그래서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뭐 스페인은 조금 다른 결이 있긴 하겠지만, 사실은 냉전 체제의 어떤 본을 누린 거죠. 독일이 특정 수상이 잘해서, 아니면 스페인의 뭐 독재자였던 프랑코가 잘해서, 물론 뭐 잘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세부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그 냉전이라는 구도가 없었다면, 미국의 세계 전략이 아니었다면, 근데 문제는 이 독재 국가들의 특징이 그 모든 것들을 독재자가 다 전유한다고 그러죠. 이건 다 내공이야. 근데 그게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근데 많은 경우 이걸 전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들이 계속해서 남아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전히 사실은 1차 대전 폐망 후에 독일이 2차 대전 하기 전까지 히틀러의 그 제국이 엄청난 경제 성장을 하게 되죠. 그걸 다 히틀러 성과로. 그래서 여전히 독일에서 히틀러를 추앙하는 사람들, 스페인에서 프랑코를 추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제가 봤을 때는 좀 왜곡되고 잘못된 인식이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좀 방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인물에 대한,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 또 역사적 사건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할 거냐?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반인들이 한 시대에 대해서 정확히, 한 인물에 대해서 정확히 하는 거는 일반인들은 사실 어려워요. 왜? 사료를 분석하고 그 시대의 많은 것들을 또 자료를 보고 이러기에는 직업 역사가가 아니면 이걸 하기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은 특정 뭐 매체를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근데 우리가 조금 이 구조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과거의 역사와 인물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조금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역사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배우고 가르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실용성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